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중국은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함 미사일로 쓸 수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미국 함대가 자기들이 쳐놓은 제1 도련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한다 이게 아니라 제발 여기 들어오지 마거든요.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접근하는 미 함대, 특히 항공모함 세력에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참 이게 어렵다 싶은 게요.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게 ICBM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ICBM이 무엇이냐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좀 위협적인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럼 김정은은 이번 그 전승절 참석과 그리고 이 ICBM을 가지고 결국엔 협상장으로 나올 것인데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미국한테 명확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YCBM의 마지막 시험 발사가 작년 10월이었고 화성 19형이라는 것을 발사하고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종 종결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끝판왕이다. 15,000km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또 화성 20형을 하겠다. 이게 군사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의 규모와 국력과 뭐 그들의 경제력을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걸 가지면 좋지만 저는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too much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결국은 미국의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신들을 말리지 않으면 자신들은 계속 핵 개발을 할 거고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다탄두의 능력과 재진입의 기술과 더 사거리가 향상된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낼 테니까 자기네를 말려라.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라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핵 군축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 이미 그렇게 완성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소리 같은 거 앞으로 하지도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계속 발전 경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협상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자기네가 거기서 멈출 테니까 대신에 나머지 핵을 인정하라. 이제 그런 식의 협상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미국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개발 자체가. 하나가 네.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한 번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요? 직접 김정은 씨가 작년 10월부터 네. 지금까지 1년이 돼가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고 네. 보여주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이라 해서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김정은이 직접 가서 두 번인가 그 시설을 보여줬는데 어디 시설인지 모른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핵탄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과 핵의 타격 수단에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불예측성, 거칠게 표현하면 트럼프한테 겁을 먹은 거죠. 네. 이게 이렇게 해갖고 진짜 또 2017년처럼 본토를 타격한 능력을 보여줬다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거의 마지막 방증은 지난 7월 29일 날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면서 삼중 부정인데요. 결국은 관계가 괜찮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특히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이. 근데 예전에 그 하노이에서 전 김정은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김정은이 또 한 번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충분히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담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걸고 핵 군축 협상 아마도 실무 협상 형태로 해서 상당 부분 만들어 놓고 들어갈 가능성이 사전 접촉을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건 말도 못한 굴욕이죠. 수령이라는 인물이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3일간 기차 거의 타고 뭐 문전박대 66시간 타고 갔는 그 뒤에서 문전박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북한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북한과 미국이 약간의 이제 적처럼 됐지만 결국에는 북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동지처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좀 해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전승절 행사에 씬 스틸러가 한 명 있었죠. 네, 김주애 그 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그렇습니다. 네.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쭉 보다 보니 교수님 예측 틀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많이 틀립니다.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신 건 남의 행사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셨는데 일단은 왔습니다. 그러면 온 이유부터 온 효과까지 분석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약간의 변명을 하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요. 네. 반쯤 틀렸죠. 완전히 틀린 거는 김정은이 가지 않을 거라는 그 부분이 완전히 네. 틀린 거고 반쯤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김주애가 오긴 왔지만 주요 장소에 나타나지 네, 않았습니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했을 때 기차에서 내리는 그 장면에 바로 아버지 뒤에 있다. 의전 서열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 자기가 사실상의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에서 나온 기록 영화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김주애가 계속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전승절의 그 기간 동안에 김주애라는 인물이 그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하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의 행사를 망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안 갈 거라고 했는데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해서 어차피 김주애가 가장 강력한 후계 후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지금 후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뭘 봤냐면은 과연 김주애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북한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마도 조만간에 다시 나올 얘기가 김정은의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다. 화면에 보기만 해도 보기만 사실은 해도 그때도 네. 막루에 올라가는데 숨이 가빠서 계속 부채질하고 그런 네. 모습들이 다 등장했어요. 140kg로 알려져 있고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병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심계열 혈통에 그런 병력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새벽 5시에 잔답니다. 거의 일 중독이고요. 그리고 술, 담배. 뭐 이거는 하지 말고 나쁜 건 다 갖고 하고 있으니까 있네요. 이제 그런 네. 상황에서 더군다나 김주애가 12살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내보내는 거 보면 본인의 건강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후계 구도를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당연히 합리적인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말도 못하는 가부장적 사회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연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네. 또 하나는 그 연계된 겁니다만 김일성 일가의 김 씨잖아요. 근데 김주애가 수령이 됐다. 그러면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김 씨가 아니면 그것도 그러면 이게 그렇겠네요. 소리가 있으면 족보가 꼬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다른 북한 연구자들한테 같이 의논 한번 한 적이 있더니 뭐라고 얘기를 그거 쉬운 거래. 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꿔버리면 된대요. 그 남편의 성을 바꿔버리면 김씨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네. 뭐 그거는 북한의 일도 아니다. 뭐 그 말 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군 경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김주애 12살짜리가 카리스마도 없고 군 경력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후계 과정에서 우상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후계자로 만들 때 이런 많은 도전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제 걱정은 아닌데 김정은은 걱정은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애에 대해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네. 드릴게요. 김주애의 존재를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이제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인데, 네. 근데 그 데니스 로드맨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 의심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저기 컬럼비아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셉 터월리거라는 교수님이 이제 북한에 가서 올림픽 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2013년에 김정은을 만나면서 그때 김주애를 처음 봤대요. 근데 그 조셉 터월리거 교수님은 한국어에 굉장히 능통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3년에 가서 직접 김주애를 안아보기도 했대요. 그다음에 그 이름이 김주애가 맞는다고 정확히 확인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2013년이 얘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때도 굉장히 뚱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받은 인상이 뭐였냐? 김정은이 김주애를 보면서 첫
첫째 아이라는 이 느낌이 굉장히 강했대요. 사랑에 푹 빠졌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방금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이 여러 가지 그 숙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주목해볼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김여정이 최근에 이제 결혼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결혼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 결혼의 대상자가 현재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 부부장으로 소장급이래요. 그래서 군의 굉장히 핵심 요직인데 핵심적인 그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김여정의 남편이 김주애의 군부 장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좀 예상도 있습니다. 오른팔을 네. 김여정의 남편으로 남편으로서 이제 좀 확정을 지은 군부 장학의 거다라고. 어떤 네. 이제 스타트점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교수님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김여정도 김주애 나이 때 스위스 유학하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 김정은의 아들이 유학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보 쪽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제일 뭐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얘기하기는 원래 2010년생 아들이 있다라는 설이 계속 퍼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북한에 연구할 때 이렇게 보통 하죠. 2010년경에 유럽에서 굉장히 고급 남아 장난감이 북한한테 이제 수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출입 경로는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근데 그 수준이 정말로 백두의 혈통의 김씨 일가 정도 아니면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과 고급이었다. 그래서 2010년생 김정은의 아들이 있지 않느냐. 김주애보다 오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작년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다시 얘기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뭐 병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어쨌든 김주애를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예뻐하는 건 맞다. 그래서 이게 후계자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전승절 이야기를 하다가 또 여기까지 쭉 왔는데, 중국 전승절을 앞두고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중국의 무기들이었습니다. 무기요. 네. 어마어마하게 정말 열병식에서 보여줬더라고요. 보여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보여줬고, 네. 그러니까 배만 빼고 다 보여줬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국은 공군력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기대한 건 있었거든요. 올 초에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이제 슬쩍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한번 시연했었는데, 이번 전승절에 6세대 전투기가 나올까라고 했는데 그건 안 나왔지만 네. 중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항공기가 총동원 편대로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보여줬고요. 근데 사실 서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장 큰 위협은 요번에 둥펑 61이라고 있습니다. DF-61이라고. 이 둥펑 61이 가장 좀 위협이 된다. 네. 왜냐하면 이 둥펑 61은 사거리가 15,000km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격을 이게, 회피할 수 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판 이제 토플 M이라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격 회피하는 그런 탄도탄이. 근데 이거의 버금가는 이거보다 일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게 둥펑 60이기 때문에 이게 네. 굉장히 서방 세계로서는 긴장을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왔어요. 뭐 둥펑 100이라든지 뭐 JL1이라든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중국은 고도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함 미사일을 쓸 수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미국 함대가 자기들이 쳐놓은 제1 도련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해놨거든요. 1000해리 안쪽으로 미국 함대가 들어오면 안 돼요.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한다 이게 아니라 제발 여기 들어오지 마거든요.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매우 힘듭니다. 요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접근하는 미 함대, 특히 항공모함 세력에 굉장히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활공형이 있고 순항 미사일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R&D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겁나니까 네.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세력이 중국에서 완성 선언이 이루어지고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미 태평양 함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 많이 들일 것 같은데요. 미국이 근데 지금 현재 미국 특히 미 해군의 전략은 뭐냐면 중국이 쳐놓은 저 제1도련선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오지 마라. 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미국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네.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이제 내놓은 새로운 이제 체계가 타이폰이라는 체계인데 전 이 타이폰이라는 체계를 보고서 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폰이라는 건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인데 그 안에 이제 미사일을 차곡차곡 넣어놓은 건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SM-6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 SM-6 지대공 미사일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극초음속 미사일 굉장히 무섭다고요. 특히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 뭐냐면은 발사 순간부터 마지막 돌입까지 마하 5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격이 힘들죠. 네.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날아가는 중간 있죠. 날아가는 중간에서는 회피기동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일직선으로 날아가야 돼요. 일직선으로 날아갔다가 마지막 순간에서 약간 회피기동하면서 그 목표에 딱 돌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날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미국이 착안한 겁니다. 빠르긴 한데 직선으로만 날아오면 오히려 요격하기가 쉽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태평양까지 제1도련선까지 굉장히 많은 섬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 타이펀이라는 시스템을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펀이라는 시스템을 박아놓고서 여기에서 SM-6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빠르긴 하지만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착하기가 네. 쉽다는 말씀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 섬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유령 함대를 출격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없는 배에다 이 타이폰을 실어 놓고서 이 타이폰이 바다에서 요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딱 보면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루트는 뻔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없어도 되는 유령 함대의 배들을 타이폰 싣고서 여러 척이 떠 있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착되면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국은 이미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어쨌든 달아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은 따라잡고 있고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어쨌든 열병식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여러 또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주된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 언론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북중러의 3자 협력이 일종의 제도화가 되느냐. 더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중러 3자 회동이 있느냐. 근데 그건 제가 맞췄습니다. 없을 거라고. 제가 틀리게만 한 건 아니고요. 맞춘 것도 있는데 이거 왜 맞췄냐면 북중러가 근데 사실은 상징적으로는 다 보여줬죠. 맨 앞에 있었고 천안함 망우에도 3명이 가장 있었고 그만큼 친밀함을 보여줬는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정치적 상징성을 부과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도화는 나가지 않았다.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가 불편해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불편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실존적 위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은 거기에 거리를 두고 비당사자, 비개입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랑 북한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중국은 기존의 세계를 크게 안 바꾸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미국을 위에서는 가장 최강대국 원하는 거고 반면에 러시아와 북한은 아주 거칠게 기존 질서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데 옆에 주권국가 영토를 먹겠다고 침공한 러시아나
핵을 분명히 불법으로 만들어놨는데 핵 보유를 하겠다는 북한이랑 중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 거리를 두고 있다. 네. 그래서 북중러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난 2023년이죠. 한국이 그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 선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공동 훈련을 하면서 상당히 제도화가 됐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도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북중러로 정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뭔가 진영을 만들었다. 그래서 완전히 반미를 선포하고 이쪽으로 모여라 하면 몇 개 국가나 모일 것 같으세요?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도 저는 조금 애매하고요. 북한은 올 것 같고 네. 이란 정도 오지 않을까. 네, 이번에 26개국을 참석을 시켰는데 그중에 정말로 중국의 진영에 들어올 국가들이 있긴 있지만 네. 그들 국가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국력이 강한 국가들은 아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베트남은 더군다나 우리 무기까지 수입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진영을 구축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이 자신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파키스탄하고 이란 정도 이렇게. 근데 파키스탄도 미국이랑 사실 좀 그렇죠. 친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또 관계가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럼 내 뒤로 줄 서라 북중러 플러스 내 뒤로 줄 서라 했을 때 러시아도 간당간당하다. 아, 근데 러시아는 네. 좀 속사정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 때문에 지금 나토가 단결하고 나토가 뭐 방위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 군의 속사정을 보면 사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도대체 이 다 없어진 이 재래식 무기들을 어떻게 러시아군은 어떻게 재건하는가가 지금 러시아한테 남아 있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는 뭐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러시아에 더 이상 남아 있는 기계와 차량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공식 확인된 것만 10,000대가 넘거든요. 네. 없어진 게. 없어진 게. 그래서 네. 도대체 이 세력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러시아 재래식 무기 체계의 형편없음 이것이 앞으로 러시아가 굉장한 큰 고민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동의를 하는 게 현재 북한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밀착했습니다. 그건 네. 맞는 거고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맞아. 이게 저는 예, 한시적인 밀월 관계라고 거예요. 밀월 관계라고 저는 볼수 트럼프 대통령도 뭐 몇 주 안에 푸틴 대통령 만나겠다고 바로 직후에 얘기를 하긴 끌어들이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되면 이제는 유럽과는 완전히 갈라섰고요. 예. 유럽에 그렇게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팔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유일하게 돌파를 경제 면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게 이미 푸틴이 말한 신동방 정책이고요. 신동방 정책은 말 그대로 시베리아와 이쪽으로 이제 동아시아로 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핵심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의 북한 관광객이 몇 명 왔는지 아세요 혹시? 880명 왔습니다. 880명이요?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죠. 네.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2022년 러우 전쟁 이전에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량이 4만 달러였고요. 우리는 260억 달러인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같은 그런 이 협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국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서로가 서로를 절대 안 믿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1956년에 있었던 이른바 8월 파동이라고 해서 그 정치파동이죠. 김일성에게 반기를 든 이제 중국에서 지원받는 소련에서 지원받는 연합파랑 소련파들이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깊이 있고 지금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여기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자체의 한계도 분명하지 않나. 전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북한이 무기하고 원자재를 매개로 외교 저변을 넓히려고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특히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게 저는 가능할까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불가능하고 또 하나 2023년에 외교공원 폐쇄하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축소되면서 이게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가 이번에 이제 복원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여준 것 다음에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진행 상황이 있을까 이것도 조금 한번 두고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제재가 지금 뭐 2차 제재, 3차 제재, 뭐 세컨더리 제재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걸 이 제재의 그물망에 지금 북한이 갇혀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떤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일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중국 같아요. 싫어하면서 두려워하는 네. 국가가 네. 중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그런 점령을 한다든지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킨다. 그럴 생각이 트럼프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김정은을 물러나게 해서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세우던 집단 지도 체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능력과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겠네요. 국경을 마주 뵙고 네. 있고 여전히 북한 체제 내에서 이른바 친중이라는 인사들이 있죠. 그래서 장성택을 처형한 거고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게 다 이 중국이랑의 관계를 다 끊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정일이 중국을 천년의 적이라 절대 믿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현실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를 하면서 좀 묵직하고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그 구도가 좀 만들어졌다라는 분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심각하지만 돌파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잡한 정치 역학 메커니즘을 도대체 외교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대화하려는 상대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우리나라만 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궁극의 전략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준다라는 네. 말이 좀 뼈아프게 다가오긴 하네요. 그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다양하게 다각도로 좀 외교 전략을 세워서 만반의 대비를 또 우리가 해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